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팔량경에 보면 이제 농명서를 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일 궁금하죠. 팔량경 읽다 보면 농명서가 뭐지? 그래서 아니 농명서를 차지하는데 무슨 보물찾기도 아니고 농명서라고 팔만대장경에 있는 걸 못 봤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도 못 봤어요. 농명서라는 글쎄 추측하건대 뭐 어디 도교에 무슨 뭐 그런 게 혹시라도 농명서라고 있을라나? 뭐 국내에 번역되거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제가 지식이 짧아서 알 수가 없고 본 적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농명서를 보면 다 나왔다는데 내가 뭐 부자 될 건지 뭐 할 건지 다 나왔대 세상에. 그래서 이 경전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이 농명서에 대한 이런 말씀은 사실은 이게 좀 그런데 그 농명서를 생각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보면 된다. 농명서는 마음이다. 문서. 내 자신의 문서. 내 마음의 정신적인 이런 마음, 내 깊은 마음, 불성이 문서라 할 수가 있거든요. 문서가 이제 밖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그 뭐 책이라든지 뭐 또는 지식이라든지 또 그 어떤 자격증 이런 것이 문서예요.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계좌도 문서가 됐죠. 예전에는 이제 집안에 금고를 들여서 이렇게 엽전 같은 거 모으고 뭐 그래서 돈 현금 모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그 신혼 때는 월급 봉투 받았잖아요. 그때는 현금으로 해서 그것이 현물로 돼서 그걸 보고 재라고 그래요. 재성. 진짜 물건이 밖에 있다. 물건으로 이제 그 돈 주고 얼마 주고 어떤 다른 물건을 구입한다. 이거 현물로 서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돈이 대표를 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봉투 안 받은 지 본 지 오래됐고 지갑 속에 이렇게 돈도 최소한만 택시비 정도만 넣어놓고 다니지 뭐 옛날에는 지갑이 빵빵하게 10,000원짜리 빵빵하게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카드 한 장, 지금은 카드도 아니야. 지금은 그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 이제 해서 거기에 K뱅크 이런 데 그냥 문서야 그거 완전 문서잖아요. 계좌도 문서고 이런 것도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격증도 문서고 또 자기가 가진 뭐 물건 뭐 이렇게 건물 증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문서예요. 문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문서가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재가 있으면 이제 재물이 오히려 줄줄 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문서를 갖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문서보다 더 훌륭한 문서는 마음의 내 본질적인 근원적인 본마음이 진짜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고 불성, 본마음이라고 하는데 농명서를 보면 한다. 그 말은 네 본마음을 보면 한다. 어렵습니다. 그죠? 농명서 찾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농명서가 어딨나?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불교 경전의 천지팔량신주경에 농명서라고 나오는데 농명서 어딨나? 보물 지도를 찾아보자. 어디에 숨겨놨나? 어디 천불동 계곡에 숨겨놨나? 아니면 어디 뭐 도낭 석굴 뭐 이런 데서 숨겨놨나? 지하에 숨겨놨나? 산에 숨겨놨나? 그런 거 굳이 찾을 필요 없고요. 네 마음을 보라. 마음에서 찾아라 하면 그 산과 바다 어딘가를 용궁을 향해서 농명서를 찾아다니는 그 노력이면 그 노력을 들여서 마음을 찾으면 마음 속에서 농명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 농명서는 본 마음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마음에 있구나. 뭐 재물을 버는 거, 건강을 해결하는 거,
또 가족 관계나 뭐 친구 관계나 종교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외신을 보면 터키 외신이 자주 들리는데요. 터키가 물가가 올 봄하고 지난 봄이죠. 지난 봄과 지난 겨울하고 물가가 2배, 3배 이상 뛰었다라고 그래요. 2021년 봄, 가을 이렇게 해서 2배 이상 공식적인 물가가 뛰었다라고 그러는 거지. 한 3년 전부터 하면 한 5배, 10배 가까이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어요. 그런데 근래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상승한 거는 한 1년 만에 2배, 3배.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제 이렇게 30%, 50%더 늘었다. 이렇게 1년 그 몇 개월 동안에 30% 물가가 상승했다라면 시장 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장보기 물가는 이제 2배가 아니에요. 5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배 뛰었다. 2배 뛰었다라면 4배, 3배 계란값 얼마, 2배 뛰고 배추값 얼마, 고추장값 얼마 이게 훨씬 많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터키의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 그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인데 20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집권 초기에는 2000년 들어서 초기에는 그 경제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경제를 잘 운용을 잘 했어요. 그래서 터키의 GDP를 뭐 2배, 3배 뭐 이렇게 급상승을 시켰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갑자기 그때는 총리였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여러 이렇게 정책들을 방향을 바꾸는데요. 2000년 초반은 친서방주의를 표방했어요.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유럽하고도 잘 지냈는데 2000년 후반인가요? 2010년대 초반인가요? 이때부터는 갑자기 이슬람주의, 이슬람주의로 선회를 하면서 모든 정책들을 이제 그 여러분들이 터키가 어딘지 지도를 알잖아요. 터키 바로 서동쪽이 되면 아랍 지역이에요. 그래서 터키는 종교를 보면 이슬람이죠. 이게 터키가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제 터키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유럽이다. 우리를 유럽으로 불려달라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터키 쪽은 이제 오리엔탈 이래서 동양 이게 이제 동서양의 딱 중간 지역이 터키인데요. 그리고 이제 터키가 옛날부터 오스만 투르크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뭐 이런 쪽이 다 맹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슬람 지역의 맹주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와서 다시 이슬람 지역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컸는지 에르도안은 이슬람 정책을 굉장히 많이 고수를 하고 옆에 있는 시리아 그 내전 벌일 때 터키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해서 시리아 내전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도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이제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시국에도 전쟁을 했어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그때 터키도 아제르바이잔에 이렇게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줘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승리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그것들도 이제 시리아의 내전에도 참여하지 아제르바이잔 이쪽에도 그렇지 뭐 곳곳에 그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내는데요. 그 대신에 경제는 이제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거죠. 경제는. 그 중에 이분이 좀 이렇게 맛이 갔나 할 정도로 이상한 정책을 작년에 썼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려운 나라가 더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에서 부자는 별 타격을 안 받아. 아니 부자는 더 부자 돼.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부자는 더 부자 되는데 자산이 없는 이제 땅도 없고 뭣도 없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이제 사업장을 잃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죠.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어려운 때는 부자는 괜찮고 가난한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이게 국가도 그런 거예요. 국가도 이제 그동안 부실 운영했던 터키는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0.5에서 0.75, 1 뭐 이렇게 됐는데요. 연내로 2022년 연내로 1.7까지도 갈 수 있다, 7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도 이제 작년 말부터 아니죠.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올해부터 이렇게 그 0%대에서 0.5, 1% 어쩌면 갈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이런 금리 인상적인 상황에 터키 금리가 얼마큼 있냐면 17%, 18%, 19%였어요. 터키 금리가. 기준금리가 18%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준금리가 18%면 현금 있는 사람은 좋겠네요. 야, 현금 있으면 어디다 투자할 필요 없어. 바로 은행에다 넣으면 뭐 20%씩 계속 이렇게 20% 이자면 한 5년 되면 원금 뽑을걸요? 그죠? 5년, 3년, 한 3, 4년 되면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야,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 저는 안 살아봐서 그때 이제 예금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한 10% 이상 됐던 금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예금해 놓으면 이자 불는 재미 수월치 않았죠. 그러지 않았어요? 이자 불는 재미가 수월치 않았어. 지금이야 사람들이 주식을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가슴을 저리고 그러지만 옛날은 이자 보면서 야 이거 올해는 이만큼 붙었다 이만큼 붙었다 이제 터키가 그랬었습니다. 예, 이자가율이 높은 건 전 세계가 지금 뭐 0%대 1%대 유럽은 다 0%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돼요. 유럽은. 그런데 터키만 혼자는 아니고 터키는 18%막 이 정도 금리였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그 높은 쪽으로 자금이 유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는 18%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금리를 내려버리면 터키에 있는 해외 자본들이 전부 다 유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0.5%, 0.75% 이렇게 하는데도 해외 자금이 해외로 유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국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채라든 이런 것이 굉장히 안정된 국가라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떤 투자 대상국으로 편입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 우리나라 국채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내놓으면 내놓은 대로 다 팔리고 막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만큼 나라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길 바래요. 지금 현 정부가 정부 운영을 잘못했어요. 나라가 폭망했어요. 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고 수출도 역대 최고 수출이고 또 뭐 이렇게 방산 이쪽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발전했고 이제 이게 이렇게 서민들이 나빠진 거 말고는 이제 10가지, 12가지 전부 다 좋아졌어요. 지표가.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언론이 문제인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금리를 그만큼 해주지 않으면 자금이 유출돼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뭐죠? 뭘 선언한다라고 그러지? IMF 말고 하여간에 나라 망했다라는 걸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근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채가 18%, 19%이던 거를 갑자기 여름쯤인가요? 그때부터 본래는 그 전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금리를 인하해야지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 라고 그런 주장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그 터키의 은행장이 그럴 수 없다. 우리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면 나라가 정말 그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그랬습니다만 에르도안은 그런 은행장들을 자르고 그런 은행장들을 파직시키고 두 번, 세 번이나 파직시키고 그러니까 터키 국내에서는 그래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문지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은행장으로 시키고 이제 터키 그 에르도안 대통령 그래 금리 인하를 해야지. 그러면 은행장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다 전격 단행했어요. 그것도 5% 10% 단행한 것도 아니에요. 18%에서 16% 15% 이렇게 했어요. 뭐 18%나 15%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지. 그런데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막 그 상승을 했어요. 봄에 비해서 겨울에 2배, 3배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어요. 물가는 그렇게 상승하는데 신기한 것은 주가는 계속 올라요. 물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슉 올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어요. 비트코인. 터키의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은행도 난리가 났어요. 은행은 이제 돈 빼간다고. 현금 있으면 안 되잖아. 물가가 봄, 가을 이렇게 벌써 100% 이상 상승하는데 뭐 2배 상승하는데 여러분들 은행에다 이렇게 돈 넣어놓고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나요. 뱅크런이라는 것은 은행의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을 다 빼는 것을 말해요. 은행이 현금 보유 비중을 100%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은행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다 넣으면 은행에 그 옛날 은행 터는 사람들 보면 금고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그 돈이 다 있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자기 자본 비율 해가지고 현금 비율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재투자하거나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가면 그걸 보고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그래 되면 이제 은행이 파산하는 거, 은행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러니 그리고 또 이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환호하는 사람들. 유럽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갑자기 이 터키의 여행자들이 급증했어요. 여행자들이 너도 나도 몰려와가지고 환호성을 치면서 아이폰도 사고 뭣도 사고 더 싼 거야 이제. 왜냐면 금리를 낮추니까 자본이 유출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엄청 상승한 거예요. 환율이. 우리가 이제 예전 IMF 때 이제 900, 800원 얼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00원도 갔었잖아요. 그때 죽는 줄 알았죠. 2,000 몇백 원 갔을 때, 야, 우리나라 진짜 이제 망신. 야, 900원에서 2,000 몇백 원 가니까 두 배 반 정도 갔는데, 그걸 보고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공포에 젖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몇 년 전부터는 몇 배 된 거고요. 봄부터 겨울까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1,000원에서 한 3,000원 이 정도 간 거예요. 1,000원 하다가 3,000원 간 거예요. 환율이. 그 해만 더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1달러 가치가 엄청 떨어진 거지. 1달러 들고 오면 터키에서 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러. 그래서 애플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우리 터키에 아이폰 공급하지 않겠다. 우리 터키 아이폰을 공급 안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열기에 타올랐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터키에 몰려가가지고 저기 터키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 사자. 터키에 있는 저런 땅을 사자. 이제 전부 다 염가로 나온 거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반가 이하로 다 나왔으니까 그거 쇼핑하러 줍줍하러 간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기를 잘 타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샀잖아요. 환율이 더 떨어져. 내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샀는데 환율이 더 떨어져. 그러면 뭐지?
그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아, 이게 분할 매수를 하면 이제 그 부동산도 분할 매수를 하면 이만큼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고 이만큼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평단을 맞추겠는데 잘 뭐 그렇게까지 떨어질 줄 알았나? 근데 정말 터키는 이제 환율이 쫙 절벽으로 내려갔어요. 언제 다시 상승할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거는 저러다가 이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무섭잖아. 모든 부채를 우리는 갚지 않겠습니다라고 디폴트 선언하면 이게 참 우리나라도 터키에 돈 넣은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극장 우리나라 극장 CGV 있잖아요. CGV에서 이렇게 그 우리 코로나 생기기 전에 2018년도인가요? 그때 한 1조 원 정도 들였나 몇 천억 들여가지고 터키에 있는 극장을 샀어요. 그 터키 극장들은 이제 CGV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생겨가지고 참 극장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아가 CGV가 엄청 어려웠는데 게다가 이제 환차손까지 그때 이제 쏟아부은 돈이 지금은 달러 가치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엄청 줄어버렸으니까. 그래서 CGV가 굉장히 어렵고 국채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터키로 얼마 스와프 맺은 게 있어요. 통화 스와프. 우리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 구매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해제되긴 했는데 통화 스와프가 미국하고만 맺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랑 같이 맺어요. 그중에 터키도 있는 거예요. 얼마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터키 환율이 급하락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손해가 적지가 않아요. 물론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얼마 미미한 수준이라서 뭐 뉴스화가 될 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솟는 터키를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나도 한번 그런 생각도 나도 터키 가서 터키 분원을 하나 황룡사 터키 황룡사 해가지고 거기다 땅을 사서 불사를 할까? 이러면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야, 우리도 한번 터키 그 유명한 터키 관광 도시고 역사도 도시잖아요. 얼마나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 우리 절이 거기 있다 이러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상상 속에서만 있는 일이고요. 터키는 그렇게 천정부지로 물가가 솟는데 반대인 나라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도 물가가 지금 이제 치솟아 올라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시장 물가가 얼마나 많이 비싸졌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막 5%, 10% 막 쫙 오르고 있는데요. 안 오르는 선진국이 있어요. 오히려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가가 왜 안 오르지? 심지어 이 나라는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었어. 지난 10년간 몇 조, 뭐, 1,000조 이상의 돈을 풀었죠. 정말 양적 완화라면 세계에서 이 나라 빼고 이 나라보다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물가가 안 올라. 심지어 이렇게 오히려 더 저렴해져, 물가가. 어디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물가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렇게 임금, 이제 1인당 평균 임금은 우리나라가 벌써 추월했어요. 우리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받는 월급 연봉이 일본인들이 받는 월급 연봉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줘요. 일본은 20년째, 아니 30년째지. 1990년도부터니까. 지금 30년째 지금 적체 현상이에요. 임금이 안 올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0년째, 25년, 30년째 임금이 안 올라. 이런 나라가 일본인데요. 우리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이소 많이 이용하잖아요. 다이소 없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쉽게 1,000원짜리 1,000원 그 샵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했을 거예요.
일본이 다이소를 만들었어요. 저성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저성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다이소하고 그리고 옷 있잖아. 그거 뭐죠? 유니클로. 저성장 하도 물가가 안 오르니까 싼 가격에 품질 좋은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유니클로 옷들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날 거야. 유니클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뭐 가격 대비 가성비 짱이었습니다. 유니클로가. 하도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이제 안 사서 그렇지. 근데 일본의 가격이 지금 1원 샵 1,000원 100엔 샵이 아니라 1원 뭐 7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한 100원 뭐 100원 200원 하는 이런 이제 샵들이 생겨요. 뭐지? 무슨 비타민 C가 비타민 C 사려면 10,000원 넘어야 되잖아. 근데 왜 1,000원이지? 왜 500원이지 비타민 C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우유가 뭐 이렇게 1,000원인데 왜 여기는 300, 200원이지? 뭐 이런 그런 마트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유통기한이 다 됐거나 지났거나 하는 것들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걸 파는데 사람들이 그거 좋다면서 거기 가격 좋다면서 그거 몰려가가지고 그거 사는 게 유행이래요. 요즘에. 우리나라 어쩌죠? 유통기한 다 되면 버리죠.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 벌써 이렇게 달라져 수준 질이 달라졌어. 거지가 되고 일본이 거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일본 얘기하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뭐 우리나라 국제적인 위상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는데 그 무엇보다도 마인드 컨트롤을 제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농명서 밖에서 찾지 말라.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농명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마음, 나 자신에게 있어요.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두 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정불하세요.